원장님 최근에 인스타 스토리에 네. 강릉 모텔 파셨다고 올리셨더라고요. 드디어 첫 번째 건물로 엑시트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거 언제 사신 거예요? 22년도 말에 사서 23년도에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파신 거예요? 횟수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월에 얼마 벌던 모텔이에요? 그거 비수기 기준 한 3,000에서 3,500 정도 나오고 성수기 때는 한 7,000에서 8,000 정도는 매출이 나오는 물건이었죠. 순수익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비수기 기준 2,000 정도 남았던 물건인 것 같아요. 그걸 왜 팔아요? 왜 팔았냐면 이제 그 물건에서 배울 걸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넘어간 겁니다. 모텔한테 뭘 배워요? 그 물건은 저한테 곳곳에 흐트러져 있던 에어비앤비를 하나의 모텔에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기반으로 모텔을 리노베이션 했을 때 매출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세 번째로는 서울에 살면서 과연 원거리에 있는 강릉에서 자동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를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돈을 짝사랑했거든요.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 물건을 통해서 돈이 그리워지지 않았어요. 돈의 짝사랑을 끝낸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서 이제 배울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팔고 최근에 또 성수동의 물건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데 팔았냐라는 거에서 저도 자산이 형성이 커지면서 처음에는 강릉에 쏟는 리소스라든지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자산이 커지면서 여기에 쏟는 리소스조차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을 이제 정리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리다 강릉을 처음에 들어갈 때 아무도 저한테 이게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거기에서 너가 돈을 벌 거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물건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확신과 불안감은 내가 해소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를 배웠어요. 정말 서울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는 강릉에 가서 서울 사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만 짓고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릉에 있는 모텔을 매수하기 전까지 50개가 넘는 강릉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가서 예약하고 직접 자보고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을 받는다고? 내가 이거보단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강릉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확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불안한 거 있잖아요. 혹시 내가 전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여기다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시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불안했던 부분, 예약이 안 들어오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에어비앤비를 많이 가봐도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예약이 괜찮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도 어떻게 내가 스스로 달래가면서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얘를 매입할 때 1,000만 원 벌어야지 2,000만 원 벌어야지 하고 들어간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이 300만 원이었고 300만 원 정도를 이 물건에서 벌어준다면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에서 이제 3,000을 번 거죠. 얘를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고 엑싯을 해서 내가 다행히도 돈을 크게 벌고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사실 아예 안 했어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 일단 내가 한 달 월급이 3,400인데 그 정도만 여기서 나와도 나 만족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가가지고 2, 3시까지 근무하고 받는 돈이 그 돈인데 여기서 그 정도 돈이 나오면 나 너무 만족할 것 같은데? 라는 진짜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해서 불안감과 확신을 내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만들어서 첫 번째 완성했던 물건이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그러면 충분히 배울 것을 다 배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매도까지 하게 됐죠. 생각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으셨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1년 뒤에도 저는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전 제가 정확하게 1년 뒤에 성수동 건물을 살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더 멀리 얘기하면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많은 건물을 호스텔 용도 변경하고 모텔까지 운영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우리가 1년 뒤를 모르고 2년 뒤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서 엑시까지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너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다만 가능성이 있다,
배울 수 있다,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한 금액대에 잘 매출이 나오니까 이제 팔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물건들도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다가구 건물도 처음에 제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단독 낙찰이었고 1억 이상 더 높게 쓴 상태였어요. 단독 낙찰인데 최저 가격보다 1억을 더 높게 썼어요. 저는 이 물건의 가치를 1억 정도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를 다 수리하고 세팅을 맞추니까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250만 원이 한 달에 남는 물건이었거든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월급이 2, 300? 뭐 이랬을 때였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다가구에서 월세로 250이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1억을 더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월급만큼 이 다가구에서 돈이 나오는구나. 너무 행복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는 다가구를 법인으로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법인으로 매입한 물건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법인에 있는 주택한테 종부세를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50만 원 나오는 물건에 종부세가 막 4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나 망했네 생각하다가 갑자기 에어비앤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외도미 사업자를 내고 에어비앤비랑 단기임대를 돌리면서 250 나오던 매출이 600에서 800으로 매출이 올라갔어요. 다시 잘 됐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내 땅이야. 길을 막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가구까지 출입하는 그 진출입로를 펜스로 막고 갑자기 여기 내 땅이라면서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샀던 다가구는 맹지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넘게 협의하고 협상해서 결국은 그 땅을 매입하면서 맹지를 탈출시켰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드디어 맹지 탈출했다 하는데 최근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매입 문의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샀던 금액에 뭐 1.5배, 2배에 매입하겠다. 근데 저희 입장에선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1억 높게 낙찰돼서 슬펐다가 그 다음에는 월세 세팅하고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종부세 때려맞고 가슴이 아팠다가 그 다음엔 에어비앤비 세팅해서 매출이 올라가서 다시 좋았다가 길막 사건으로 펜스를 치니까 갑자기 안 좋았다가 길막까지 다 매입하고 최근에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으면서 맨날 팔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제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9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9년 전에 살 때 이 모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던 거죠. 그냥 한 거예요. 했더니 실행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기회를 내 걸로 만드는 사람한테 결국 돈이 움직이듯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또 그리다 강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걸 해봤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외도민이라는 걸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가구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을 잘하고 있고 저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가구 낙찰을 받아서 외도민이랑 단기임대 세팅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씨앗이 돼서 펼쳐지는 것처럼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만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건 뭔지 정도만 가볍게 갖고 들어가도 충분히 성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생각만 하고 실행 못 하시는 대부분을 보면 걱정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팔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기준이 돈이 아닌 배웠는가. 그러네. 배웠는가요? 왜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1000객실을 운영해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00객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게 딱 떨어져서 절대 안 돼요. 작은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로 분명히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긴 한데 돈은 어차피 벌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충분히 경험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1000객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운영 못 할걸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전에 앞전에 50객실, 그 다음에 100객실, 그 다음에 200객실, 400객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저한테는 다 필요한 경험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목표라기보다는 얼만큼 성장했는가, 얼마만큼 배웠는가가 항상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벌었나, 200만 원 벌었나, 300만 원 벌었나가 목표가 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리고 따지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근데 가능성의 씨앗이라도 하나 봤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배웠다. 그게 목표가 되면은 가벼워져요. 왜냐면 돈은 좀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배웠으면, 이렇게 많은 것을 의미를 줬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사실 실행의 개수에 따라서 성공은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진짜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최고의 건물이, 최고의 물건이, 최고의 작품이 나한테 와줘서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해서 실패하지 않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완벽한 무엇인가를 하길 바라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조금씩 부족하고 조금씩 모자란데 이것을 선택하고 좋은 결과로 만들기 위한 내 노력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말 잘 안 하시겠네요? 괜히 했어. 절대 안 하죠. 그런 건 없어요. 괜히 한 건 없어요. 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거를 했었어야만 했구나 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조차 내가 하지 않았다면 진짜 오늘 못했겠네? 오늘 이게 없었겠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삽질을 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때 힘들었던 거구나. 이렇게 되지 괜히 했다는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분명히 배웠고 다음 단계에서라도 성공해서 저는 뭐든 벌었을 거고 만들어냈을 거니까. 저한테 부정적인 거를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 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뇌 용량이 없어요. 저는. 안 되면 어떡해요? 물론 그럼 뭐든지 넌 다 되냐?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다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다 돼요. 왜냐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인간의 이게 진짜 신비로움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그런 일만 있어요. 이거 이러면 어떡해, 뭐 게스트가 들어서 불나면 어떡해. 그런 사람 꼭 불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생기면 어떡해. 하는 사람은 꼭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하시지? 하면 그분한테는 그런 일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그쪽으로 모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생각한테 모이고 결국은 실행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근. 그 얼마 들고 시작하셨어요? 그리다 강냉이요? 3억이요. 그럼 지금 얼마에 파셨어요? 10억이요. 그리고 3년 동안 10억 벌었어요. 매년 매출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됐거든요. 들고 있는 동안 10억 벌었더라고요. 매출이 10억. 그러면은 그 건물에서만 이제 순수익으로도 10억 버신 거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안 봐도 돼요.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사요?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사고 있고 하고 있죠. 그리다 강릉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가고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저처럼 똑같이 건물을 사서 현금 흐름과 매도 차익까지 보려고 하는 다양한 물건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무료 라이브에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함께 하셔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실행과 그리고 결정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정말 그 약간 첫사랑이에요. 정말 첫사랑이고 짝사랑이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물건. 대장님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빚쟁이에서 맞아요. 자산가가 된 거잖아요. 네. 저는 2016년 9월에 이제 빚이 1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딱 16개월 동안 1억을 갚았어요. 처음에 했던 거는 보험을 다 깨고, 그러니까 보험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넣고 있었더라고요. 뭐 변액연금, 연금저축, 무슨 보장성 보험부터 해서 너무 많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일단 다 정리를 해야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을 정리했더니 그래도 아주 작지만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생겼고, 그걸로 이제 빚을 처음에 좀 정리할 수 있었고, 이제 보험을 해지하니까 안 들어가니까 제가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몽땅몽땅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었던 것 중에 전기밥솥과 압력밥솥, 가스레인지에다가 한 압력밥솥, 밥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밥솥이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하면 보온 상태로 유지하게 되다 보니 계속 전기가 들어가죠. 근데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하면 전기가 일단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밥을 퍼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 전기세,
그리고 가스세 이런 것들을 아끼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나가던 전기세에서 10,000원을 줄일 수가 있었죠. 그럼 10,000원이면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1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100,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더 벌자. 이거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10,000원이라도 덜 써보자. 어쨌든 압력밥솥을 써도 전기밥솥을 써도 밥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00원 아끼는 이 선택을 하자. 1년이면 12개월, 12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기밥솥을 당근마켓에 3만 원인가 2만 원에 팔고,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소원 중에 하나 뭐냐면 우풍이 없는 따뜻한 집에 살아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제발 이 가스를 켜지 않아도 따뜻한 집에 살고 싶다,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가스 계량기에 글씨가 있어요. 검침하는 글씨가. 그거를 이제 써요. 그게 다 표가 있어요, 냉장고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가지고 그거부터 적어 갖고 와요. 그럼 그걸 이제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면은 또 그 다음날 오면 얼만큼 썼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은 끄고 자는 거예요. 좀 약하게 틀고 자는 거예요. 좀 덜 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많이 아꼈다 이러면 오늘은 조금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겨울 동안에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검침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하루 사용량을 매일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냉장고 보면은 이게 뭐야?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얼마 쓴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기도 몇 킬로와트를 썼는지, 그때 당시에는 가스도 우리가 한 달에 얼만큼 썼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하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했다. 빨래도 손빨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물세랑 전기세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빨래를 내가 직접 하면 물이 훨씬 적게 들어가요. 그때 저희는 통돌이 세탁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드럼이니까 물이 적게 들어간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손빨래 했어요. 정수기도 그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케어 프로그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뭐 28,000원, 3만 원씩 돈을 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필터 월드라고 정수기 필터를 파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서 그 필터를 사다가 저희가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필터 교체도 하고 청소도 저희가 직접 했죠. 그래서 가스비 한 달에 3만 원 아끼고, 전기세 10,000원 아끼고, 그리고 정수기 렌탈에서 뭐 2만 원, 3만 원 아끼고. 근데 벌써 그렇게도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빚을 빨리 갚았습니다. 지금도 빚이 없으세요? 없어요. 네. 신용대출 같은 거 없어요. 그러나 담보대출은 많죠. 건물 살 때나 레버리지 일으킨 대출은 이제 있죠. 그럼 그때보다 몇백 배 많은 대출이 있긴 있는 거예요? 있죠. 근데 대출의 성격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그 써버린 돈을 갚는 기간,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빚이었다고 하면, 지금 있는 건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쓴 빚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빚의 성격이 다르죠. 이건 투자를 위한 빚이고, 그 전에 빚은 써버린 돈에 대한 빚이고, 그 1억 빚을 갚을 때 처절했던 생활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민했던 시간들, 그때 가장 제가 크게 배운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빚의 성격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써버린 돈에 대한 빚인지 미래를 위한 빚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조심하고 제 스스로도 좀 약간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하고 돈을 아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모으는 거에만 익숙해져요. 근데 절대 돈을 모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짤짤이로는. 이걸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반드시 돈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빚에 대한 인식이, 빚은 나쁜 거고 갚아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딱 썼으면 빚에 대한 구분을 할 줄 모르고 무조건 빚을 안 지는 쪽으로만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도 내가 써버린 돈에 대한 빚은 빨리 갚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으킨 레버리지는 투자의 영역에 있는 거다라고 잘 구분을 해서 했던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버린 돈에 대한 빚은 빠르게 갚아버렸고,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건물을 팔 때 상환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학자금 대출, 써버린 돈이에요. 저는 빨리 갚으라고 얘기해요. 자동차를 사느냐고 빚지게 된 거 투자 아니에요. 써버린 돈이에요. 빨리 갚아야 돼요.
신용카드 활부 써버린 돈이에요. 빨리 갚아야 돼요. 그러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뭐 실거주 아파트를 구입하느냐고 진 빚은 레버리지죠. 투자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서서히 늦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갚는 스케줄대로만 갚아 나가고 돈 생기는 대로 몽탕몽탕 넣지 말고 모아지는 돈이 추가로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주의해야 되는 게 빚을 갚다 보면 사람이 정신이 이게 혼미해지면서 돈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빚을 청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총알을 모으는 작업이거든요. 투자는 총을 쏘는 작업이에요. 근데 한 명의 사람에게서 한 사람의 인격에서 총알을 모으는 것과 총알을 쏘는 걸 동시에 다하면 인지부조화가 와요. 내가 이걸 지금 이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돈을 엄청 아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세 10,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전기밥솥을 팔아버렸잖아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돈을 아꼈던 사람이 경매를 시작하는데 경매 유료 사이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결제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 어떻게 이 돈을 안 쓰지? 근데 그건 뭐예요? 투자죠. 그러니까 아끼는 행위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 영역에 들어오면 막 인지부조화가 돼요. 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경매 검색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노트북 있어야 되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 한 대 사야 돼요. 근데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야. 내가 이거 사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을 10,000원 아끼기 위해서 전기밥솥에서 압력밥솥으로 밥까지 바꿔가면서 하는데 내가 이거 노트북 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아끼는 사람은 아끼는 것만 하다 끝나요. 평생 모으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빚의 성격을 명확하게 본인이 정하고 투자를 위한 빚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경매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또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노트북을 산다, 경매 유료 옥션 사이트를 끊는다, 아니면 뭐 어떤 모임에 나간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차비를 쓴다, 내지는 뭐 어떤 강의를 듣는다, 이런 비용들이 투자의 영역으로 냅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구분을 너무 아끼다 보면 못하게 되니까 그냥 맨날 아끼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빚도 갚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확장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집값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사놓은 부동산 가격만 거기에만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만 상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생기는 족족이 빚을 다 갚게 되니까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지? 이제 이렇게 되죠. 밥 먹는 것도 어떤 때에는 그냥 지출 전략해야 되는 영역일 수 있는데 밥 먹는 것도 어느 시점부터는 투자 영역으로 들어가요.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선택을 잘하고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나 자체가 투자의 한 도구로서 되게 훌륭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나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먹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잠깐 앉아서 경매 물건을 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입찰할 걸 준비를 짝짝짝 해가지고 짝짝짝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벌면 한 달에 몇천, 몇억이라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한 대 써버리면 몇천 몇억을 벌 수 있는 시간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이런 거를 만약에 사람을 쓴다면 투자의 영역인 거죠. 소비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잘 그걸 간파해야 돼. 핑계 대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매번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쓰는 돈에 대한 합당한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왜냐면 저도 너무 없는 생활에서 너무 많이 절실하게 아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빚을 갚냐 안 갚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적절한 시점을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쓰고 있는 시간, 먹는 거, 내가 어디에 가는 거 이 모든 게 다 레버리지 해야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당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팔았을 때만 매각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으로만 너무 세팅을 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같이 주는 부동산으로 세팅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아파트 투자에만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투자는 실제로 시세 차익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유를 했고 팔아야지만 반드시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근데 들고 있는 동안에 시세 차익도 올라가고 그리고 현금성도 나오는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숙박업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임대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죠. 300억 자산에 현금 흐름 300만 원.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300억 정도 자산이 있으려면 현금흐름 뭐 몇 억 정도 있겠죠. 근데 300억 자산에 현금흐름 300만 원, 그리고 자산은 30억인데 현금흐름 3천만 원. 뭘 선택할래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300억에 300만 원 선택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팔아버리면 돈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30억만 있더라도 한 달에 3천만 원 현금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자거든요. 30억 자산이 있고 차라리 한 달에 3천만 원 여유가 있는 게 좋지.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여러분들의 자산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끌고 가는 거가 어떤가 추천을 드리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빚 많이 지면 집 망한다. 맞아요. 이자는 아까운 거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빚이 되게 무서운 존재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오늘 경매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3천만 원을 오늘부터 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월급 300만 원의 직장인이면 3천만 원 모으면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부터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냐면 2년 뒤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한 달에 이자 10만 원을 내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 1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함으로써 얼마의 시간을 땡기죠? 2년의 시간을 땡기죠. 이럴 때에는 투자의 영역에다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건물을 사는데 1억이 필요해요. 1억을 내가 지금부터 모으려면 20년 뒤에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1억을 신용대출로 땡겨가지고 건물을 만약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이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이라고 한다. 300만 원의 그 임대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 1억의 대출을 받은 거를 충분히 이 건물이 커버가 가능해.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20년 뒤에 살 건물이 지금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이 20년 뒤에 지금 이 가격이 아니겠죠. 제가 만약 오늘 10억에 산 건물이 20년 뒤에 20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1억 모으느냐고 20년의 세월을 쓴 건데 이자를 내므로써 나는 그걸 조금 더 빨리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자는 시간을 버는 행위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2년 뒤에 샤넬백 살 거 오늘 샤넬백 사야지 이러고 3천만 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샤넬백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소비성 지출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소비성 지출은 갚아야 되는 거고, 투자의 영역에서 만약에 대출을 좀 땡겨서 내가 2년 뒤에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빚을 잘 못 써본 사람들은 조장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가 있는 걸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빚을 내고 싶다고 해서 은행이 빚을 안 빌려줘요.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 대출 받고 싶다 해서 은행에서 안 해줘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영끌도 엄청난 에너지와 리소스가 들어가요.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영끌하는 사람들은 알아봐야죠, 찾아봐야죠, 뒤져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대출을 땡겨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영끌 말론 쉽게 하지만 아무나 못해요. 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못하실걸요. 도망가실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금리 안에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정도를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 2년 뒤에 할 수 있는 투자를 앞으로 땡겨서 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대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받고 싶어도 안 해준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 수강생분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했는데 다가구를 최근에 낙찰 받으셔서 20가구 중에서 10가구를 임대로 뺐고 2가구 정도는 외도민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단기 임대로 이렇게 하실 예정인데 결론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정신이 없다. 근데 그분이 일으켰던 대출이 사실은 뭐 6억대거든요. 그럼 누가 오면 6억 어떻게 대출받아? 라고 하는데 이자 한 달에 300? 근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뭐 1000, 2000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감당하고도 남죠. 그러면은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의 이자를 난 너무 무서워 이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벌 기회를 놓치는 거죠. 무턱대고 빚이 무섭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위험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라고만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이 건물 자체가 대출도 갚고 이자도 갚고 돈도 벌어주고 이러면 좀 과감하게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망상환자에 가까울 정도로 나를 믿고 내 목표를 맹신하고 내
생각에 의존해라. 막 이제 이런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고, 누가 내 가능성을 바라봐주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줘요. 내가 나를 믿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주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모두 다 응원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나는 속도가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빠르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적은 돈을 벌고 있지? 탓할 필요 없고요. 나를 칭찬해 주시고요. 써버린 빚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갚으시고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레버리지 고민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감하게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행한 선택을 내가 또 응원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세월이 쌓이면 결국은 다 내 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제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에 대한, 빚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늘려갈지, 그리고 내가 혹시 갖고 있는 빚은 나쁜 빚인지 좋은 빚인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빚을 16개월 만에 일찍 갚을 수 있었는지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게 사주거든요. 새해에 운을 또 많이 보시죠. 장자님도 혹시 사주를 보시나요? 저도 연초에는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재미로도, 그리고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올해 운에 따라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 정도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 10대, 20대, 30대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40대 이후는 되게 좋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40대에 대운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운이 바뀌려고, 그리고 좀 더 좋아지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운이 딱 바뀌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40대 대운 들어왔을 때 느꼈던 징조가 엄청 답답하고 뭔가 갑갑증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못 찾은 상태에서 되게 갑갑하고 답답증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나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을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일을 확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엄청 물어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지금 한 이제 3년째 정도 지났거든요. 판이 바뀌려고 그렇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직원을 뽑아가지고 제가 일을 같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답답증을 느끼지 않았고 갑갑증을 느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뭔지 모르는 되게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판이 바뀌려고 하니까 첫 번째 느꼈던 게 저는 답답함을 느꼈다.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대운이 들어왔을 때 징조가 답답함 플러스 이동을 계속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제가 사무실을 쓰고 있었던 곳이 송도였거든요. 거기서 잠실로, 서울로 사무실로 이동했고, 서울로 사무실을 이동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집도 서울로 왔거든요. 아이 2명 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를 좀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있었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도 바꾸고 집도 바꿔버렸거든요. 약간 이동을 확실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미 저는 퇴사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한번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더 바뀔 인간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인간관계가 바뀌면서 주변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싹 다 채워졌어요. 그때. 그전에는 좀 약간 투자도 하는 사람, 직장도 다닌 사람, 사업도 하는 사람으로 좀 다양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로 완전 싹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싹 바뀌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적이고 조금 더 주관적인 대운이 바뀔 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뭔가 모르게 잘 될 것 같은 긴장감, 기대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거 뭔지 몰라요, 저도. 실체도 없는데 이제 잘 될 것 같고 기대감이 막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일을 정말 많이 시작했어요. 원래 기존에 하던 일에서 새로운 일들을 진짜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대운이 짠 하고 나타났던 건 아니고, 제가 그 앞단에 7년, 8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던 것들, 그리고 열심히 뭐 가계부를 썼던 것들, 열심히 글을 썼던 것들, 그리고 열심히 제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일로 창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 플러스 기대감들이 막 있었고, 왠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운에 대한 결과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해 하면 갑자기 그런 사람이 짠 나타나주고, 나 이런 걸로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그런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귀인이죠.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계속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체가 없는 자신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제가 쌓아놨던 수많은 경험들에서 오는 그 결과물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앞에 선행해놨던 많은 실행들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어떤 실체가 아직은 없지만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정신병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낙천적이고 너무 힘든 걸 하는데 막 너무 행복하대. 너무 잘 된대. 약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정상 맞아? 안 힘들어? 아니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계속 돈을 버는 거야? 근데 계속 기대되고 계속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잘 되고 잘 되는데 또 하게 되고 또 했는데 또 잘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대운일까? 그 앞에 제가 7년 8년 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수많은 실행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해놨던 그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제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전 신이 난 거죠. 나 자신 있어. 왜냐면 여기 앞에서 제가 많이 연습했잖아요. 많이 실행했잖아요. 많이 실패했잖아요. 이제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절묘하게 대운이랑 이제 만난 거죠. 운도 되게 좋다고 하고 나는 이제 준비가 끝났고, 그러니까 이게 짠 하고 폭발하는 느낌? 그때의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쌓긴 쌓아야 되네요. 쌓아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그걸 알고 어차피 운이 안 좋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운이 좋아진 시점에 이런 결과물이나 지금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운이 좋던지 안 좋든지 간에 저는 그냥 계속한 거죠. 실패를 해도 하고 뭐 어떻게 좀 덜 안 돼도 하고 좀 약간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좀 너무 힘들면 잠깐 앉았다가도 하고, 뭔가 계속 7년 8년 동안 쌓아놨던 시간들이 마침 되게 좋아진 운이랑 만나니까 이제 폭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뭘 해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도 1의 결과물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노력하면 한 100의 결과물이 있던데 저는 결과물이 1밖에 안 나오는데 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열심히 사세요. 왜냐면 반드시 그때 노력했던 시간들이 내가 조금 더 좋아진 운이랑 만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만드는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던 운이 안 좋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 나아가면 결국은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나? 뜻밖의 기회를 저도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전에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쌓아놨던 저만의 실행력,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과 뭐 나름 좀 좋은 운이 만나서 좀 결과물을 좀 좁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가끔씩 사주 같은 거 궁금하면 명리학 물어보는 선생님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전화 연결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이 좋아질 때 느껴지는 징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메타 명리 채널에 나오고 있는 준쌤입니다. 저는 명리학을 17년간 이렇게 연구해오고 사람들을 상담해오면서 온테크의 시초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의 사주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명리학을 보시잖아요. 네. 그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징조,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징조,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가 인간관계가 바뀌게 돼요. 사실 이 인간관계가 바뀌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마인드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에 엄청나게 큰 변화 변동이 옵니다. 뭐 직장인이라면 뭐 이직의 사건, 아니면 사업자라면은 뭐 사업의 변동,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가치관이 엄청나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가 되겠죠? 주변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옛 것은 버려야 되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되면은 이제 대인관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던 사람이 부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인간관계는 점차 마무리가 돼가고 아예 안 본다 이런 건 아닌데 자주 보던 사람들, 자주 만나던 뭐 동료, 직장 동료 아니면 사업자, 뭐 협력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물갈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서서히.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고통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변화 변동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있으면서 새로운 일을 스타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일을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각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지진이 있잖아요. 지진. 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도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이 정리되고 이렇게 나는 그런 큰 변화가 싫어요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가치관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대운의 징조군요. 선생님, 그러면 대운이 들어오거나 뭔가 좋은 운으로 바뀔 때 집에서 치워야 된다든지 있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네. 무조건 있으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무조건 있으면 안 되고 버려야 될 것들. 네. 그거는 안 입는 그러한 옷들이라든지 안 입는 버린 옷. 고장난 기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랍 속에 처박혀 있는 낡은 물건들. 근데 쳐다도 안 보는 것들, 꺼내지도 않는 것들. 그런 건 싹 갖다 버려야 됩니다. 특히나 고장난 것들. 아니면 고장난 것들. 목 늘어난 티, 네. 아니면 구멍난 양말. 네. 심지어 그 걸레라고 하죠. 행주 이런 거. 이런 네네네. 것들도 정기적으로 버려야 돼요. 정기적으로. 막 칫솔 이런 것들. 집안에 그렇게 과거의 기운이 너무 오래 캐캐 묵은 기운이 있는 거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운을 운맞이할 때는 과거에 막 있었던 편지들, 막 우편, 엽서들 이런 거는 싹 갖다 버리는 게 맞아요. 또 있으면 안 좋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 종교 물품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종교 시설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종교 시설이 있어야 돼요. 과하게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한 개 있어도 안 좋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네네. 중고 물품 드리지 마세요. 중고 물품. 그나마 출처가 분명한 거, 모친이 쓰던 물건을 내가 갖고 온다,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거래 그런 플랫폼에서 막 출처도 모르는 것들을 내가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그릇 이런 거, 전자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기기, 출처를 잘 알 수 없는 것들, 솔직히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운맞이할 때. 집안에 있으면 좋은 물건들, 각자의 사주팔자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생화. 생화. 네. 네. 그리고 약간 그런 풍수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 그림. 생활 그림 말고. 그림도 호랑이 그림, 막 달마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 되게 안 좋습니다. 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집에 걸어 놓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안 돼요. 그런 거. 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거 말고 좀 약간 둥근 것들. 둥글고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운 것들. 항아리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네네. 뭐 그림 중에서 뭐 해바라기 그림 이런 거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운맞이할 때 네. 사실은 이 집안에 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피해야 되는 물건들을 집안에 갖고 있으면은 이게 집안에 기운도 잘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 채널에도 또 출연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연락만 주시면 가서 우리 김진영 대표님한테 기팍팍 넣어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자님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운이 몇 % 작용했다 생각하세요? 90%요. 진짜요? 저는 계속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2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거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저는 계속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일이 잘 되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축적의 시간도 필요했고 실패의 시간도 필요했고 앞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는 인정.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반드시 운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운이 진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항상 매사에 좀 겸손해지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지 못한 부분은 없나? 내가 좀 덜 열심히 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시는 활동 같은 것도 있어요? 많이 베풀려고 해요. 기부도 제가 틈틈이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밥을 많이 사요.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진짜 된다. 많이
예,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밥도 많이 살려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약간 소위 말하는 덕을 쌓는다?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름의 지금 운테크? 그리고 지금 운이 좀 그래도 명리학에서 제가 운이 좋은 구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시간을 잘 쓰려고 하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대운을 약간 바라고 나 운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 대충 살다가 운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운이 좋던 운이 안 좋던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운이 좋은 시점이 오게 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꼭 이 운이나 사주를 탓하지 않더라도 찾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면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긴 하는 것 같거든요. 다만 조금 더 운이 좋은 구간에 들어가면 내가 집중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가냐 못 알고 가느냐는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운이 좋은 구간이라는 거를 몰랐다면 약간 좀 잠깐 쉬지 뭐 약간 이런 것도 했을 텐데, 지금 제가 운이 되게 좋고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계속 일만 하고 최대한 시간을 잘 쓰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운 좋은 구간 동안에 그동안에 제가 많이 경험해놨던 것들을 다 결과물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좀 덜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죠. 왜냐하면 운이 막 좋고 이랬을 때는 내가 1의 노력만 해도 1000의 결과물이 나와요. 누군가는 이 영상 보면서 당장에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나도 터널같이 긴 시간을 지나서 여기에 온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지났던 세월들을 어떻게 견뎠냐, 어떻게 그 생활을 그렇게 끌고 왔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왔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부러울 거 없어요. 다시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갖다 놓으면 아마 못 견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결국은 여기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막연하게 운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그 터널은 끝나고 지금의 시간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필요한, 있었어야만 했던 시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꿋꿋하게 견뎌서 내 것으로 그 시간을 만들면 반드시 운이 좋아지는 어느 구간에는 더 큰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운만 믿는 건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운이 좋았다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 운에만 맡기자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 걸 통해서 기회를 만드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운이 좋은 구간에 원하시는 결과를 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구간인지,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운이 좋아져서 그 운을 만끽하고 계시는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어떤 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매 순간 나를 다독이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어느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운과 만나게 되니까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대운인데 되게 좋은 대운 맞죠? 네, 엄청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이 대운은 지난 30대운보다도 훨씬 더 폭발력이 있는 대운이거든요. 네네네네. 거의 50대까지도 가요. 계속 가요. 근데 네. 지금 대운보다도 50대운이 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더 크게. 그때는 아예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이때는 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네. 되네요. 그런 대운의 변화가 오게 되면은 대운이 바뀌기 몇 년 전부터 벌써 느낌이 와요.